차량 정지! 즉시 정지하라!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보위부 요원의 목소리. 뒷좌석에 숨죽인 채 웅크린 제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100m 앞 국경 검문소에 차단봉이 내려와 있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계병 6명이 일렬로 서서 저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제 뒤로는 보위부 지프 2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새벽 4시 17분.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북한 인민군 중장, 평양 참모부 핵심 라인, 김정일 동지로부터 직접 표창받은 충성 가문의 가장. 그런 제가 왜 이 순간 조국을 등지고 달아나는 반역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사건 발생 24시간 전만 해도 저는 참모부 회의실에서 작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36시간 전에는 김정은의 현지지도 수행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48시간 전에는 제 딸이 만경대혁명학원 입학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목숨을 걸고 이 검문소를 돌파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직결 처분, 성공해도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 소행. 하지만 그곳에 남는 것은 더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단봉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 경계병 한 명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아직도 그곳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희망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군 중장이 어떻게 체제의 최고 핵심에서 국경을 넘는 탈출자가 되었는지 그 48시간의 모든 진실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충성을 배웠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의 한 간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발치산 출신으로 영예군인이었고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말단 간부였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인사를 올리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민군 장교가 되어 조국을 지키는 것. 16살. 저는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였죠. 그곳에서 저는 사상, 군사, 채용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교관들은 저를 모범 학생이라 불렀고 저는 그 말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인민군 소령으로 전투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때는 김정일 동지 시대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선군 정치가 한창이던 때였죠. 부대원들은 굶주렸지만 저는 우리는 총대로 조국을 지킨다는 구호를 외치며 훈련을 독려했습니다. 2006년 어느 날 제게 생애 최고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현지지도였습니다. 저희 부대를 방문하신 그분은 제 훈련 보고를 듣고 직접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무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투철하구려. 그날 저는 특별 표창을 받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뒤 저희 가족은 충성 가문으로 인정받았고 저는 참모부로 발탁되었습니다. 중절을 거쳐 대령이가 되었고 마침내 준장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2015년 김정은 시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중장 계급을 달고 있었습니다. 평양 참모부에서 군수물자 사찰을 담당했고 전국의 군부대 실태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체제를, 수령을, 당을 매일 아침 김씨 일가 3대의 초상화 앞에 경례했고 회의 때마다 우리 당의 영도 그리고 원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제 딸은 소학교에서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는 노래를 불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군수물자 사찰 보고서를 작성하며 접하게 된 현실. 지방 부대의 식량 부족, 탈영병 증가, 군관들의 뇌물 수수.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충성이라 믿었으니까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2017년 저는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전방 부대를 사찰하러 갔습니다. 그것은 중국 국경과 맞닿은 지역이었습니다. 부대 현황을 점검하던 중 저는 병사들의 식사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냉이 몇 알과 풀뿌리를 섞은 죽이 전부였습니다. 한 병사의 팔뚝은 성인 여자아이보다 가늘었습니다. 부대장인 중자에게 물었습니다. 배급은 제대로 나옵니까?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장 동지, 배급량의 30%만 도착합니다. 나머지는 중간에서 빠져나갑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당 간부들과 군수 담당 장교들이 식량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긴다는 걸. 하지만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강변에 모여 두만강을 바라보는 10명 남짓한 주민들. 중국적 불빛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호위병이 제게 말했습니다. 중장 동지, 저들은 월경 시도자들입니다. 매일 밤 저렇게 모입니다. 왜 붙잡지 않습니까? 붙잡아봤자 다시 나옵니다. 차라리 감시만 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이미 주민들을 먹여 살릴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평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전방 부대 식량 배급 실태 심각, 조속한 개선 필요, 국경 지역 주민 통제 한계 측면. 이틀 후 보위부 부부장이 제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리 중장 동지 보고서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이라뇨? 제가 직접 본 사실입니다. 당에서는 부정적 내용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우려합니다. 보고서를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거절했습니다.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중장 동지, 당에 대한 충성과 개인의 양심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체제에 대한 두려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소장급 간부 한 명이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저처럼 정직한 보고서를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건강 문제로 요양이었지만 누구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 맹목적인 충성만을 원할 뿐이다. 저는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회의 때 원수님의 영명하신 영도 외치는 말들이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초상화 앞에 경례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제 주변에는 항상 누군가의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더욱 충성스러운 척했습니다. 속으로는 탈출을 꿈꾸면서 그렇게 1년 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긴급 소집, 주제는 군 내부 불순분자 색출 강화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보위부 고위 간부들과 군 수뇌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보위사령관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군 간부들이 당의 노선을 왜곡하고 부정적 보고서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당 반혁명 행위입니다. 스크린에 몇 개의 문서가 투사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제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한 보위부 대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리 중장 동지, 조심하십시오.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집 주변에 낯선 사람 본 적 없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흘 전부터 건너편 아파트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우리 집을 보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지만 탈출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중장인 제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받았고 여행증 없이는 평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년치기 운전병 박동무를 불렀습니다. 박동무, 나를 믿을 수 있겠소? 중장 동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려 하오. 저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군용 차량을 폐기 차량으로 위장 등록하는 것, 국경 지역 사찰이라는 명분으로 여행 허가를 받는 것, 가족을 평양 외곽으로 먼저 이동시키는 것. 성공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 남으면 100% 숙청이요. 박동무는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준비는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군 정비소에서 폐기 예정 지프를 확보했습니다. 서류상 해체 완료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돈. 30년간 모은 달러 5천 불과 위안화 2만 위안을 챙겼습니다. 브로커 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전부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가족 설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소.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14살 딸아이는 만경대혁명학원 입학을 며칠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자유로운 곳으로. 북한이 자유롭지 않아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배워왔으니까요. 2019년 3월 10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새벽 저희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어둠과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새벽 2시 저는 중장 군복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지켜줄 마지막 갑옷이었습니다. 박동무가 위장한 군용 지프를 몰고 왔습니다. 평양 외곽에서 대기하던 가족을 태웠습니다. 새벽 2시 40분 출발. 목적지는 함경북도 온성군. 중국 국경까지 400km, 6시간 거리. 차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어머니 품에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창밖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양 외곽 첫 번째 검문소. 차량 정지. 경비병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중장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중장 동지, 어디로 가십니까? 국경부대 긴급 사찰이다. 당 중앙 지시다. 예, 통과하십시오. 첫 관문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국경 지역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새벽 6시 함경북도 접경 지역 진입. 이곳부터는 3중 검문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검문소. 보위부 소자가 다가왔습니다. 중장 동지, 동승자는 누구입니까? 내 가족이다. 사찰 후 친척집에 들를 예정이다. 가족 동반은 규정에 없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소자 동무, 이건 당 중앙 특명이다. 확인하고 싶으면 보위사령부에 전화해보게. 단 그 책임은 동무가 진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확인하면 제 계획은 들통나지만 확인 안 하고 보냈다가 문제 생기면 그도 처벌받습니다. 30초가 영원 같았습니다. 통과하십시오. 중장의 권위가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곧 보고할 것이고 남은 시간은 1시간도 안 된다는 것을. 박동무, 속력 올리시오. 돌아갈 길은 없어. 새벽 7시 40분 최종 검문소 도착. 국경선까지 3km.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차단봉이 내려와 있고 무장 경계병 6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위부 지프 2대,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차량 정지. 리철만 중장, 즉시 하차하라.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추격 시작. 뒤에서 보위부 지프 2대가 사이렌 울리며 달려왔습니다. 앞에는 차단봉과 총구, 좌우는 지뢰밭. 딸아이가 깨어나 물었습니다. 아빠, 왜 총 들고 있어요? 저는 박동무에게 말했습니다. 돌진하시오. 중장 동지, 저들이 발포할 겁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멈추면 우리 모두 죽소. 박동무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량이 차단봉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총성이 울린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가족을 바닥으로 눕혔습니다. 탕, 탕탕. 총알이 차량을 스쳤습니다. 뒷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동무는 핸들을 꽉 잡고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차량이 차단봉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차단봉이 부러졌습니다. 검문소 경계병들이 좌우로 피했습니다. 막아라. 저들을 막아. 보위부 소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뒤에서 보위부 지프 2대가 추격해왔습니다. 중장 동지, 저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도로를 벗어나시오. 산길로. 박동무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량이 비포장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보위부 지프 한 대가 도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대는 여전히 추격 중이었습니다. 탕탕탕. 차량 뒤쪽 타이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차가 기울었습니다. 타이어 펑크. 계속 가시오. 멈추면 끝이오.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안으며 입을 막았습니다. 10분쯤 달리자 앞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차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내립니다. 걸어갑니다. 국경선까지 약 2km. 걸어서 40분 거리. 짐은 버리고 몸만 챙기시오. 뒤에서 보위부 지프가 멈춰 섰습니다. 요원 4명이 내려 달려왔습니다. 저는 가족을 앞세워 산을 올랐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어 다행이었습니다. 시야가 제한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장 동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 보위부 소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족을 바위 뒤에 숨기고 걸어 나왔습니다. 나 혼자 간다. 가족은 보내주시오. 불가능합니다. 모두 반역자요.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요. 당의 노선에 어긋나는 건 모두 거짓이요. 그 순간 산 너머에서 햇빛이 비쳤습니다. 안개가 걷혔습니다. 저 아래 강이 보였습니다. 압록강. 강 건너편에 중국 마을의 불빛. 저곳이요. 저곳이 자유요. 뛰시오. 강으로. 저희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도 뒤따라왔습니다. 탕탕탕. 박동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총알이 종아리를 관통했습니다. 박동무.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중장 동지, 저는 됐습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십시오. 같이 가야 하오. 제가 저들을 막겠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박동무는 바위 뒤에 숨어 요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성과 고함이 들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압록강 앞에 선 순간 저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강폭 약 100m. 물살은 빨랐습니다. 3월 해빙기라 수위가 높았고 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 박동무가 버티고 있었지만 오래 못 갈 것입니다. 여보, 우리 헤엄쳐서 건너야 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폐쇄된 예비도로 밑에 낡은 교각 구조물.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철제 교각. 반쯤 무너졌지만 건널 수는 있어 보였습니다. 저 교각을 탑니다. 딸아이가 겁에 질려 저를 봤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조금만 용감하자. 저는 먼저 교각으로 내려갔습니다. 녹슨 철제 빔이 삐걱거렸습니다. 천천히 한 발씩 따라오시오. 아래를 보지 마시오. 아내가 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보위부 요원들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저기다. 저들이 교각을 타고 있다. 탕탕탕. 총알이 철제 기둥에 맞아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엎드리시오. 저희는 철제 빔에 엎드렸습니다. 딸아이는 울음을 참으며 어머니 품에 매달렸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멈추면 표적입니다. 강 중간 가장 위험한 구간. 철제 빔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약 2m 공백.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내가 먼저 건너갑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지만 간신히 반대편 빔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딸을 보내시오. 딸아이는 겁에 질려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빠,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 눈 감고 뛰어. 아내가 딸의 등을 밀었습니다. 딸아이가 눈을 감고 뛰었습니다. 저는 딸을 낚아챘습니다. 잘했어. 이제 아내 차례. 뒤에서 보위부 요원 한 명이 교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보, 빨리. 아내가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내의 몸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 저는 팔을 뻗어 아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내가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아래로 차디찬 강물. 놓지마. 온 힘을 다해 아내를 끌어올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아내를 빔 위로 올렸습니다. 뒤에서 보이브 요원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변이 보였습니다. 약 10m. 마지막 구간. 저희는 있는 힘을 다해 교각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희 셋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보이브 요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리철만, 너는 끝났다. 반드시 잡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북한 땅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중국, 자유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첫 번째 장벽은 넘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 저희는 조선족 브로커의 도움으로 3개월간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어두운 방 안에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딸아이는 왜 햇빛을 볼 수 없냐? 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 비용으로 돈이 모두 바닥났습니다. 중국어도 못하고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관과 접선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중장 출신입니다.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외교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북한 군부 내부 정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사흘 후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을 경유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019년 6월 15일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큰 소리로 웃는 사람들,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헤드라인,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 아빠, 여긴 정말 한국이에요? 그래,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란다. 국정원 조사를 거쳐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석 달간 남한 사회 적응 교육. 가장 놀라웠던 건 정보의 자유.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든 접속하고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 수료 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시작한 새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업무, 마트에서 장 보는 법. 50평생 북한에서 살았던 제게 남한은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신분. 저는 더 이상 중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탈북민 한 명.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반, 남한 사회 경험 전무, 작은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밤마다 건물을 순찰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내가 선택한 삶이구나. 딸아이는 한국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았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웃으며 다닙니다. 꿈을 물으면 답합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북한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며 가정을 돕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굶주리지 않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지난밤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봤습니다. 김정은의 공개활동, 군사 퍼레이드, 주민들의 충성 맹세. 그 화면 속 어딘가에 박동무가 있을까요? 그는 살아있을까요? 저는 그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자유는 그의 희생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고 자유를 꿈꿀 수 없는 곳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제 경험이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작은 증언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엽니다. 자유롭게 숨쉬는 공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